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들을 쏙쏙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뭔가 궁금증을 좀 유발하게 물음표를 찍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에 다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키워드 오늘 좀 눈여겨보시면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나라 전체 상황을 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호감 넘어 혐오로 지금 대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후보 보면 비호감도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인데 이제는요 그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선판 전체가 혐오 속에 빠져 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제령입니다. 자제령이요? 뭔가 하지 말라는 건데요. 지금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두둔하지 마라. 오히려 역효과, 역풍분다. 이런 걱정 속에 자제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상호 충돌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공약성 주장들이 있어요. 사실상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10,000원 전심입니다. 요즘에요. 점심시간 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보시면요. 웬만하면 10,000원 다 넘습니다. 10,000원 밑에 쉽지 않습니다. 칼국수의 경우도요. 8,000원, 9,000원짜리가 보통입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10,000원 가지고 마땅하게 먹을 점심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 관련 얘기라 하지만 사실 부인 얘기입니다. 주말 동안 이 온라인상의 뉴스가 많았는데 거의 도배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아내에 대한 여당의 주장들 가만히 보면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기자들로부터 부인과 관련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가장 귀를 잡은 겁니다. 여당 주장 중에 가짜도 많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 사과를 했죠? 그리고 사과가 뭐 지난 금요일, 토요일 뭐 쭉 내용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공식 사과 이후에 뭔가 강공 모드 아닙니까?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관련된 어제 민주당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까지 좀 담겨 있죠. 그 내용이요. 어제 그 내용 확인해 보세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요 얘기, 가짜도 많지 않나 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좀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대변인 통해서. 자, 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민주당이 어제 새롭게 뭔가 한 가지 의혹 제기를 했죠. 그 기사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잇따라 튀어나오는 의혹, 김건희 등판 더 늦어질 듯하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 뭔가 전방을 섞어서 좀 다루고 있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당이요. 뉴욕 대학. 미국에 있는 대학이죠. 뉴욕 대학 연수 경력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거 단기 연수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여당을 향해서
뭐 막 던지시는군요, 지금.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반박을 했죠. 그랬더니 이 여당 내에서 아니 1개월 방문을 경력에 올리나 비판. 근데 1개월이 아니라 한 주짜리였어요. 이슈 전환태까지 선거운동 힘들 것이다. 뭐 약간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요 사안이 새로 좀 불거졌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나올 것 같다. 오늘도 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지금요. 자, 이 뉴욕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각자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당수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둘씩 꼼꼼히 따져보고 나면 가짜뉴스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뉴욕대를 잠시 방문한 것을 뉴욕대 학력이라고 우기면 해외에서 공부한 수많은 유학생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참 이 얘기를 이게 이렇게 깊숙이 다루기도 그렇고요. 안 다루기도 그렇고요. 참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언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에요. 상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자, 짧게나마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민주당에서 제기한 뉴욕대 건, 이것도 의혹 제기였죠. 이 건은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지점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을 좀 잘 봐야 된다고 보세요? 부풀린 게 맞죠. 지금 이미 규명이 됐습니다만 서울대 EMBA 과정, 예. 그건 2년짜리라고 그러죠. 예.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만 수업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뭐 병행하는 거고, 거기서 어느 시점에 일주일,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따지면 9일이더군요. 교육부에 신고한 걸로는. 예.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뉴욕대를 방문한 거잖아요. 그걸 가서 물론 강의 들었겠죠. 그 뭐 수료증도 있다.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또? 뉴욕대에서 그 주는 수료증이라는 건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뉴욕대는 정말 세계 인류 대학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하는 과정이 예. 아주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어드미션, 그러니까 입학 허가를 주는 아주 고위 과정도 있고요. 예. 제대로 된 대학원 박사, 석사 과정도 있고 우리의 평생교육원 같은 그런 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 대학은 그런 걸로 저변을 넓히는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뉴욕대 뭐 나온 거라고 뭐 얘기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잘 가려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는 굳이 뉴욕대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왔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인가. 뉴욕대에 가서 연수를 했다, 공부했다라는 얘기는 뉴욕대 입학 허가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영어 준비도 하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예. 내가 준비를 했다. 그리고 뉴욕대에서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예. 내 안목도 넓히고 실제 거기 관련된 지식을 쌓았다. 이런 게 해외 연수 내지는 해외 유학에 예. 경력을 넣는 이유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과연 저런 정도의 일주일 가서 강의 몇 번 들은 거 가지고 뉴욕대 연수라고 왜 올렸을까? 김건희 씨의 경우는 이 뉴욕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 상 받지도 않고 본인이 그냥 이름만 올린 건데 상 받았다고 적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대한 이름도 뭐 좀 제대로 안 적은 거다라든지 아니면 시간 강사를 했는데 그걸 교수로 적은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경력이나 뭔가 수상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보이게 자꾸 그렇게 보이게. 적었다는 왜 건가요? 이렇게 부풀렸을까? 그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겸허하게 이건 내 과거에 잘못된 겁니다라고 예.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하지. 예. 저렇게 뭐 민주당이 야당이 또는 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부 다 가짜,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는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반격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역풍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논란과 의혹제가 됐던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이력서상에 뭔가를 적어요.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그게 이제 활동 경력 아니면 학력 부분, 이력 부분 다 해당했는데 그게 뭔가 사실입니까? 근데 뭔가 적긴 적었는데 그거 진짜 맞습니까? 뭔가 부풀려진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내용이죠. 지금요. 나오는 것들은. 자,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좀 정리한 기사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단순 실수일까? 자격 맞추기일까? 물음표가 각각 찍혀 있죠. 김건희 5개 대학 모든 지원서 허위 과장 경력. 이게 좀 문제가 논란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대학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적어낸 학력, 경력, 뭐 이력 다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한눈에 지금요. 아유, 근데 너무 많아갖고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네요. 그냥 많습니다, 뭐가 지금 적어낸 게.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 보시면요. 서류별로 다른 사항 최대 6건. 그리고 뭐 어디 대학 겸임교원 지원서 땐 산업체 3년 조건 후에 혹시라도 뭔가를 부풀리거나 꾸민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좀 있습니다. 뭔가 3년이란 기간을 맞추기 위해 뭐가 설립 전인데도 뭘 했다는 식으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에요, 지금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검사 출신 후보의 이율 배반이다. 공정이 아킬레스건 되자 버티기다. 윤석열 후보 얘기군요. 윤석열 후보 뭔가 문재인 정부와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치적인 체급을 키웠죠. 그리고 공정이란 이슈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정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윤석열, 가족 리스크 방어에 급급하다. 포괄적 사과 뒤에 구체적인 해명을 외면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의 모든 것 건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모토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중도층, 차츰 등 돌리는 분위기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지금 여론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분 다 잃고 사과 내몰릴 수도 있다. 이거 잘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이군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당내에서는 뭔가 좀 자꾸만 두둔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좀 근사하게 썼는데 이런 사안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 정치열 편집위원, 뭐 제목 근사하게 쓴 정도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였죠. 이 기사요. 버티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버티기다. 공정이었는데 지금 이게 무너지자 버티기 하고 있다. 왜 이런 모습입니까, 지금?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닌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인 것이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들고 나온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사안을 지금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수세적으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지 않나. 이 지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약한 고리를 자꾸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뭐냐 하면 가족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가족에 대한 사안이 나오면 사실 사람이 무너집니다.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가족 때문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족을 바라볼 때는 객관적인 눈,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먼저 바라봐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판단력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가족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지금 윤석열 후보를 바로잡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의힘 당이죠. 정당의 후보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론에 취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번엔 정권 교체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저 정도 실수는 봐줄 거야. 이러한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판단을 혹시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불과 뭐 10년, 20년 전 기억도 잊어버렸습니다. 이회창 후보 거짓말장이 김대엽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민이 싫어하는 병역 문제 건드리니까 국민들이 외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윤 후보가 가족에 대한 생각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정당이 중심을 잡고 나가서 제대로 된 실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상황을 알린다면 국민들이 그것 제대로 뭐 판단하시리라 믿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다. 지금 특히 또 이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했던 행동들은 모두 학교에 연관된 것입니다. 자신이 학교의 교사로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라 교수로 재직하고자 교직윤리에 관한 것이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무리 교수, 비정규직 교수를 하더라도 교사 아닙니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저러한 거짓말을 하고 스승이 되겠다는 것은 정말 좀 상식적으로 어긋난 행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거짓말 아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예. 객관적인 사실들을 지금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과는 했지만 객관성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 나서서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고 잘못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예. 좀 더 객관성 있는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 확실히 지금 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거든요. 이 사안 때문에. 근데 지금 버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제대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왜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세요? 윤 후보가 지금 검사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건데요. 검찰은 기소로 얘기합니다. 예. 수사와 기소로 얘기하는데 기소되지 않으면 기소될 만한 사안이 아니면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정치입니다. 그것도 정치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대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과 그러니까 위법한 것을 다루는 검사의 일과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국민들은 이 여야의 후보들이 이렇게 질척거리는 데 대해서 실망과 회의와 이걸 넘어서서 혐오와 환멸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요. 만약에 3월 9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예. 어쩔 수 없이 후보가 결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가 매우 암담하고 불안합니다. 이건 국가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찍은 사람도 마지못해 찍는 그러니까 국민의 반은 인정을 안 하고 예. 찍은 사람도 인정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4분의 1의 지지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건 매우 불안한 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윤 후보는 버티다가 마지못해 하는 사과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였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로 이어지는 지금 또 끝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 후보들의 흠 시리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할 뿐만 아니라 예. 혐오감까지 2단계까지 진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신속하게 태도 정리하고요. 이거 팩트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예. 이렇게 흠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후보들은 정말 곤란합니다. 아까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전해드렸잖아요. 그동안 여야 후보 다 뭐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이런 지적인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정말 많습니다. 지금요. 단순한 비호감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선대위에서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쓴소리도 많이 하고 당 차원에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의 학력이나 경력 같은 부분은 김건희 씨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당의 선대위에서 김건희 씨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팩트 체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요, 좀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직접 접촉하는 연락이나 만나고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온전치는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배우자 팀을 만드느니 마는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김건희 씨가 공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예.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논란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예. 좀 하나하나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산발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 저도 아까 많은 분들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이제 좀 선대위 차원에서 예. 전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서 예. 제대로 국민들께 뭐가 죄송한지를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는 지적이시거든요. 예. 저도 그런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문제가 불거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고 근데 뭔가 반응이 나오고 뭐 사과도 있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국민의힘 상황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이번엔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최근에 아들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뭐
또 사과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아들 의혹 공작설 언급하지 말라. 민주당 선대위 의원 전원에게 자제를 권고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러면 진정성이 반감된다. 이러면서 우려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뭔가 사과를 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어제 보면은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당부를 하는 게 있었어요, 당부를. 여기 보면 박광원 선대위 공보단장 이름으로 이런 의원들, 당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뭐 후보의 아들 문제에 모 언론이 개입해 공작을 했다는 주장,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공작설은 우리 선대위 관계자나 우리 당의 의원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거 괜히 분위기 이상해졌으니까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도 계신다. 고맙지만 후보의 사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게 자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후보의 아들 문제 이것도 감싸는 의견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무슨 공작설 이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후보의 아들과 관련돼서 지나치게 뭐 두둔하려고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요. 뭔가 역풍을 우리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굳이 의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 다음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권인숙 의원이에요. 민주당 지금 선대위의 성평등 자문단장을 맡고 있죠. 중책입니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질문을 받으면서 이재명 후보 장남 뭐 여성 혐오적 뭐 글 이런 거 올린 게 많다 뭐 이런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그런 식의 발언들은 너무 많이 경험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평범하기도 하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반응을 좀 보였던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두 명의 인물이 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연속해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수의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을 게시판에 남기셨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런 식의 발언들은 뭐 너무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서요. 경험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평범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이 행동들에 대해서 후보가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의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저희 후보자의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의 또 이런 어떤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또 한 거 아닌가. 오히려 자, 정치적 편집이요. 그러니까 권인숙 의원은 사실은 여성 인권 뭐 이런 거에 상징적인 인물은 아닙니까? 그런데 평범하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게 논란이 됐고요.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에요. 측근으로 통하는 의원인데 뭐 공작설 약간 이런 쪽의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아직 우리 정당 민주주의가 멀었다. 후보의 잘못에 대해서 적어도 정당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지 후보가 무조건 잘한다, 100% 잘한다. 이건 뭐 거의 왕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죠. 민주당 여러 구성원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에 기여를 해왔는데 이번 뭐 저 두 분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지점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있지만 고구마 줄기처럼 자꾸만 나오는 것이 또 이재명 후보의 가족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사지 업소에 갔다, 도박을 했다. 뭐 이것은 사실 형사처벌이 될 만한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측면에서 쓴소리는커녕 계속 후보를 비호하는 듯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결국에는 피장파장으로 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나
그럼 이재명 후보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피장파장으로 자꾸 보게 된다. 그래서 수신제가 못하는 것은 피장파장이니까 그렇다면 불똥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심해야 할 것은 민주당은 여러 가지 나쁜 전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김대엽의 병풍 사건 이런 거짓말쟁이의 말을 받아서 거짓말을 더욱더 확대했던 그 전력이 바로 민주당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불과 얼마 전 생태탕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뭐 아주 십몇 년 전의 일을 식당 주인을 내세워서 생태탕에 먹었고 뭐 페라가모를 신고 왔다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을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 접근할 때도 조금 더 그 명확한 뜻들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공세적인 측면으로 하시다가는 역효과를 부를 수밖에 없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박광훈 단장도 걱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자제령을 내린 거죠, 지금요. 다음 상황은요. 이것도 역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과거에 논란이 됐던 건데 다시 요새 또 나와요, 얘기가. 욕설 얘기입니다, 욕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당 비방 목적 이재명 형수 욕설 원본 유포 이것도 위법이다. 이거 무조건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10분이 넘어가는 그 녹취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틀거나 하는 거 이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관이 해석은 달랐어요. 원본을 다 트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관이 해석과 다르게 본 거죠. 반발했다.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그러자 야당은 성관이 무력합니까? 지금 국민 겁박하세요?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어요.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뭐 설명이랄까요? 주장이랄까요?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위법이 분명해졌습니다. 원본인 경우에도 낙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위법하다.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인 통화 녹취 일부를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경우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체 파일을 하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자, 민주당의 해석과 성관이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파일이 있는데 파일 전체를 그냥 다 트는 거. 그러니까 그 다 튼다는 의미는 전체 맥락에서 그냥 다 들어보라는 취지인 거죠. 다 튼다는 거와 특정 부분만 편집해서 트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관이의 경우는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유권 해석을 먼저 물어봤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자 성관이가 입장을 낸 건데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뭐 여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원본 전체를 다 트는 거 이거는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요. 다만 욕설 부분만을 편집해서 유포하는 행위 요거는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본 거죠. 각각을. 편집된 부분, 원본 부분을 다르게 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둘 다 위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를 어떤 SNS상에 전체 이 파일을 올리거나 이렇게 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천하람 변호사. 네. 선관위와 민주당의 해석이 다릅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해석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거 관련 법령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된다라고 판단한 부분을 제가 그런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원본 전체를 틀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민주당에서 아무리 이게 위법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의 해석. 맞습니다. 예. 유권 해석 자체를 믿고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에서나 검찰에서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믿고 한 행위거든요. 그런 거를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겁주겠다 이런 의도밖에 읽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에 하나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 봤을 때 아유 선관위 유권 해석이 틀렸네라고 예. 사후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믿고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아요. 일단 문제라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요. 문제가 네.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어떤 선거법상 여러 판례 사례들이 다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욕설 이 파일을 재생하는 거를 막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 그 그럼 이상도 그 이해가 파일이 안 됩니다. 자꾸 유포되고 알려지고 틀어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건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말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것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다른 후보가 예. 뭐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녹음이 되는 통화를 하면서 뭐 좀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 이거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욕설이라는 것만으로 이 실제 후보가 한 얘기를 재생하는 것이 후보자 비방이 된다? 저는 아까 말했던 선관위의 해석도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해서 예. 예컨대 앞뒤로 막 바꿔가지고 예. 욕설을 부각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욕설을 한 부분을 잘라서 그대로 편집했다. 편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습니다. 편집. 그냥 예. 욕설 부분만 잘라서 그대로 트는 거는 그것도 저는 후보자 비방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선관위 해석조차 너무 지나치게 보신주의적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후보가 욕설을 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그것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론적으로나 실제 실무적으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중시하는 것에도 맞지 않는다. 그냥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법적으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보다도 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줄 것을 내부적으로 다시 요청할 수는 있을 한번 좀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선관위가 아니라 국민들을 들으라고 하는 회견인 게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가 오늘 또 나와 있습니다. 친문 어떤 뭐 단체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뭐 깨어 있는 시민 연대당, 줄여서 뭐 깨시민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집회에서 이 파일을 틀었다는 겁니다. 이 파일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신경민 전 의원님, 이 욕설 파일, 뭐 원본이냐, 뭐 아니면 편집본이냐, 뭐 이런 차이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와 민주당이 약간 해석이 다른 거. 그리고 이게 친문 단체면은 여권 지지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일을 튼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그 파일도 올리기도 하고 이런다는 건데 이거는 무슨 현상인지 뭐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선관위와 민주당의 해석이 다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 해석을 들어야죠. 선관위도 고심 끝에 내놓은 거니까요. 예. 원본 파일을 트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를 걸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공직선거법 251조의 취지에 맞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선관위 해석이 현재로서는 유효하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어긋나야 된다고 그러면은 원본 파일 재생 플러스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파일 재생에서 그치면 예. 그걸 공직선거법으로 의율하기는 선관위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봐서는 만약에 별도 행위를 한다는 건 사실에 적시를 하든지 비방을 아주 세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틀기만 했다면 별도의 행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그 유권 해석을 얻은 뒤에 그냥 원본 파일을 편집 없이 틀은 걸로 지금 부산 집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근데 이 상황은 251조. 뭡니까? 네. 이게 지금 친문 단체, 그러니까 여권 지지 단체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튼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시민 쪽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예.
물론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뭐 개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시민당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죠. 예.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형수 욕설 문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형수 욕설 파일을 틀겠다라고 지금 했고 이미 선언을 했죠. 그럼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상이 틀린지 맞는지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현재 개시민당 쪽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선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하는 표심인데 뭔가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후보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재산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재산세 얘기 좀.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뭔가 공약성 얘기, 주장들을 좀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당에서는 그걸 뒷받침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제도 전면 재검토, 이재명 또 정부 정책 뒤집기다. 이 기사는 조금 쓴소리를 하는 기사네요. 세부담이 급격히 늘고 복지 지원 탈락도, 시세 현실화 속도 조절해야.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이 빠르게, 지금 정부는 빠르게 올리는다는 방향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재산세 부담 너무 크고, 그리고 이거 공시가에 따라서 건보료 등등등 다 부담이다. 이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조절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당정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요. 8시부터 9시까지거든요. 오늘 당정 협의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근데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정책 신뢰 훼손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안과 관해서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반영할 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요. 양도세와 보유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그 부동산을 거래할 때, 팔 때 세금 부담이 있는데 이거 줄여주겠다.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세죠. 갖고 있을 때 세금도 줄여주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양도세 유예는 매물을 유도한다. 근데 공시가 조정 땐 매물을 잠김시킨다. 이재명의 다주택 두 정책 상호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취지로 보이는 거고, 하나는 그 정책을 할 때는 부동산 매물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럼 이게 같이 가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윤경호 의원님, 상호 충돌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시장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앵커가 얘기한 대로 재산세, 보유세, 예. 그리고 양도세, 거래세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예. 통상 지금 우리는 보유세는 좀 높이더라도 거래세는 낮춰주자. 이게 이제 큰 방향.
지금 정부에서는 두 가지 다 올라갔죠. 지금. 그런데 이제 다 올라갔죠. 예. 이 재산세, 즉 다시 말하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게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표현으로 이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 2030년 정도까지 시세의 90%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겠다.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지만 지금 워낙 공시가가 시세에 비해서 떨어져 있어요. 예. 60에서 70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전년 대비 한 20% 정도씩 오릅니다. 올해도 20% 올랐습니다. 예. 내년 19%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한 20% 오를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하필 저 얘기를 한 이유는 이번 목요일 23일에 예. 단독주택의 공시가 표준 가격이 발표가 됩니다. 내용이 공개가 되는군요. 가격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은 내년 3월에 나와요. 그러나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가 나오면 이걸 근거로 내년 3월에 나올 공동주택도 이 정도 올라서 예상이 되겠네요. 그 그렇습니다. 정도로. 그래서 아마 재산세가 이렇게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런 분석들이 아마 쏟아질 거예요. 예. 이제 그거에 또 다시 세금 폭탄 공격을 받을 걸 여론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한 거죠.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성,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정책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금리를 조절해서 가야 되는데 금리라는 건 다른 경제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예. 금리 부동산 잡으려고 금리 올렸다가 다른 경제가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취하는 게 이제 세금인데 이 세금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서로 상호 충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 했던 얘기에 180도 유턴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저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급격한 방향 선회보다는 예. 폭을 줄여가는 게 예. 그리고 기간을 늘리는 것. 그게 현실에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하는 예. 게 될 것 같고요. 예. 이걸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냥 모두 다 뒤집어 버리면 유권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간을 늘리더라도 폭을 예. 조금씩 줄여나가는 예. 그런 식으로 방향은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손아람 변호사. 네. 그러니까 양도세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보유세에 관한 내용 지금 다 나왔어요, 내용이. 근데 이게 상호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있다고 이 기사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도 최근까지도 예. 거래세는 조금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결국은 보유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부분을 염두에 둔 판단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예.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후보로서 서울을 잡지 못하고 대선에서 이기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서울의 민심,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을 좀 잡아야겠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정권 교체론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와 가장 각을 세우기 좋은 분야가 또 부동산이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 다들 실패했다. 뭐 맞습니다.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여러 차례 사과를 하실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덜 부담가게 각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선정 부동산 정책에서 다른 방향에 가거나 비판하는 건 큰 부담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드를 계속 쓰려고 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께서 기존에는 뭐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 예. 이런 것들 얘기하시고 억강부약 얘기하시고 뭐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계속 해 오셨는데 예. 갑자기 이런 식으로 180도 선회를 하시게 되면 저도 뭐 아까 우리 논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권자분들께서 이걸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윤희숙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아니 이런 식으로 모순되는 정책을 발표하면 이걸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민주당 선대위나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피치 못하게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줄준다고 비판할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요. 뭔가 이게 같이 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여야 거대 정당의 후보들 얘기해봤는데요. 많은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방송에서는 군소 후보 또 군소 후보라 그러면 또 이게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제3지대 후보라 그러죠. 요즘엔 왜 그런 후보들은 잘 안 다루세요?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기사가 좀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걸 의식한 건 아니고요. 오늘 기사가 좀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가족 리스크 겨냥한 제3지대 후보들. 도덕성은 우리가 우위다. 틈새 공략을 하고 있다. 틈새 공략이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이렇게 파고들 여지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뭔가 틈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가족 리스크라는 거죠. 안철수 후보 자격 등 검증하자. 무슨 검증위원회 꾸리자. 뭐 이런 주장했죠. 그리고 뭐 다른 목소리 냈고요. 그리고 김동연 어제 새로운 물결 당대표. 수신제가 없이 치국 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목소리를 냈거든요. 자, 그럼요. 3명의 후보들의 이야기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개인과 가족 문제가 대선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최악인가를 다투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들과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후보 합동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곳에서는 후보와 그 가족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대장동대 고발 사주,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 대 채용 불공정으로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수신도 제거도 없이 치국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인 문제, 가족 문제로 연일 해명하고 사과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 후보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서 묶어보면요. 거대 여야 정당 후보를 향해서 자격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요. 나오셔서 득표 좀 꽤 얻으시는데요. 자격은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아무튼 뭔가 틈새를 파고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도 내고 듣고 영상도 그렇습니다. 다음 만평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세 칸입니다. 위에 칸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칸 보면 명이라고 뒤에 써신 분이 있어요. 아들 리스크. 뭔가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래로 갑니다. 윤이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배우자 리스크입니다. 뭔가 말에 이게 이 말풍선 안에 뭔가 땀이 있는 것 같죠? 이게 힘들다는 거죠. 아래로 갑니다. 이분은 아니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뭔가 강한 표정을 지고 있어요. 근데 반사 이익이 없다는 거네요. 전무하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혹시 본인 리스크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여야 정당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리스크의 리스크를 겪고 있죠.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러면은 통상 생각할 때 다른 제3의 후보가 반사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니까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네. 안철수 후보에 좀 집중을 해서 왜 안 뜹니까? 반사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저 어제 잠깐 만나서 인사했는데 아주 기분 좋던데요. 아, 그래요? 예, 만면에 웃음을 띠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직 지지율 조사가 다 안 돼서 그런가요? 뭐 어쨌든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예. 결국에는 틈새가 보인다고 안 후보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부인 리스크,
뭐 본부장 리스크라고 합니다. 뭐 본인, 부인, 뭐 장모, 예. 뭐 3종 세트가 있으니까 언젠가 나한테 기회가 한번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모델은 아무래도 2002년 정몽준 모델이 아닌가. 결국 당시에도 한때 노무현 후보가 그해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를 하면서 이 후보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서 안착을 했고 그리고 뭐 대권까지 거머쥐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란 것을 또 안철수 후보가 노리는 것이죠. 예. 나 의사인데 의사라서 지금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지금 올겨울 계속 오미크론 변이로 계속 가면서 예. 위기 해결사 의사 나 상품 괜찮지 않아? 이런 거를 보면서 2002년도에 월드컵 열풍을 타고 한참 떴던 정몽준 후보의 모델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틈새는 만들어낼 수 있다. 기다리면 나에게 기회가 온다. 지금 모든 조건이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한 시대적 조류를 갖고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예. 협상 그리고 뭐 단일화 여론조사 이런 예. 것을 통해서 단일화를 한번 해본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열리지 않을까. 설사 단일화에 실패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에 줄 수 있는 보상책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마라톤 뛰듯이 좀 더 지금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뭐 기회는 열려 있을 것인데 단점은 예. 있죠. 안철수 후보가 이미 정치를 한 지 십몇 년이 됐기 때문에 참신함을 잃어버렸다. 예. 정몽준 후보와 바로 비교할 수 없다. 정몽준 후보는 당시에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참신함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당시 정몽준이 가졌던 참신함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극복해야 한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흘러간 정치인으로서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참신함을 잃어버렸을 때 예. 다른 무언가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예. 다른 무언가가 지금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뭐 능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국민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다 얘기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이 양당 체제가 지금 굉장히 이 경로를 굳건히 형성해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가 양당 체제를 으깨버리고 그 틈을 주류로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예. 제3지대가 들어와서 다당제 체제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민의 정서가 아직도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받아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양당 체제를 참지대가 깨고 들어와서 새로운 문을 열기에는 아직도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가 물론 열심히 하고 예. 개인적 능력도 출중하신다마는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 참지대가 주류로 올라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일단 전망이십니다만 최영철 편집위원의 개인적인 전망이지만 쉽지 않다 이거. 만만하지 않다 지금 저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네요. 봅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께는요.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 다 있어요. 이 세 분 혹시 선거 막판에 지금과 같은 이런 뭐 비호감 분위기가 극에 달하게 되면 혹시 이 세 명의 제3지대 후보들 막판에 좀 지지율을 거두고 상당한 득표를 거둘 가능성. 여기서 상당하다는 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0% 이상 정도의 득표를 얻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한국 정치는 뭐 오랫동안 신상품 선호 경향도 보였지만 예. 양당 회귀 경향이 훨씬 셌거든요. 두 가지는 좀 다른 건데요. 서로 방향이. 두 개가 다른데 예. 신상품이 그 사이 여러 번 대선 국면에서 등장을 했지만 예.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0여 년 전에 극적으로 이걸 보여줬죠. 정말로 큰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마는 실패했고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그 신뢰를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 비호감 후보 둘이 경쟁을 하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요. 예. 이게 일단 간다고 봤을 때 투표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가서 마지막 순간에 여기도 저기도 손이 안 간다고 그랬을 때 제3의 후보를 쭉 볼 거예요. 예. 그때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김동연 후보를 이렇게 쳐다볼 텐데 예. 그리고 또 허경영 후보도 있고요. 아주 좀 장난스러운
유권자들도 좀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 네 사람이 합쳐서 10%는 넘겠죠. 합하면 넘겠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한 사람이 10%를 얻는 것은 저는 뭐 매우 어려운 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좀 이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지켜봐야 알죠. 뭐 마지막까지요. 다음엔요 나라밖 소식입니다. 대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만은요 국민투표를 일요일에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사안이 뭐 국민투표 사안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산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슈였다고 합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 금지. 이거 금지하냐 마냐 이걸 국민투표했는데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금지 안 하는 거죠. 수입하는 거예요. 대만은 중국 대신 미국을 택했다. 이 돼지고기 금지 부결이 미국을 택했다는 의미, 중국이 아닌 이런 의미를 갖는답니다. 차잉잉원 정부 예상 밖의 승리. 야당인 국민당이 강하게 이걸 요구했는데 민진당이 이긴 거예요 지금요. 집권 여당이. 이게 무슨 소린가? 유효 의원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돼지고기가 왜 이슈가 된 겁니까? 예, 우선 크게 보면 집권당인 차잉원의 민진당은 친미, 그다음에 제1야당인 국민당은 친중. 여야가 딱 갈려 있군요. 노선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번에 저 국민투표 안건 4개는 야당이 제기한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산 돼지고기 금지하자, 수입을 금지하자. 지금까지는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네요.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1년 됐습니다. 근데 대만이 왜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하려고 결정을 했느냐? 미국과 대만 간에는 아직 FTA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이 두 나라의 FTA 체결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이 특히 문제가 되거든요. 농산물 중에 일부 가장 첨예한 분야를 먼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행정명령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산 돼지고기에는 락토파민이라는 이게 뭐냐면 돼지를 도살하기 전에 성장 촉진제를 돼지한테 먹여요. 그러면 도살 전에 돼지의 살코기가 급격하게 는다. 잘 자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락토파민이 인체에 유해하다. 근데 미국은 FDA를 비롯해서 낙농업자들이 이게 유해하지 않다. 문제 없다라는 주장을 입장이군요. 합니다. 이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세계 한 20개국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EU나 중국 그리고 나머지 160개국 정도는 락토파민이라는 게 유해하다. 그래서 이거 쓴 돼지고기는 수입하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대만은 무슨 입장인 거예요? 대만은 그 전까지는 유해하다고 했다가 작년 12월에 락토파민이 들어간 돼지고기라도 미국산 돼지고기 그냥 괜찮다라고 수입을 시작했어요. 정부가 결정을 한 거네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먹히는 줄 알았는데 안 먹힌 이유는 시진핑이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 정부 수립 100주년까지 대만을 합해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 점령도 불사할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중국해에 함대를 배치하고 주변국들이 많은 반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이 토대 깔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만 국민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상징적으로 나온 게 이 돼지고기, 미국산 돼지고기. 그러면 이걸 삼으로써 미국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차잉원 행정부 그리고 대만 국민의 물론 차이는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찬성과 반대가. 그러나 생활과 직결된 이런 사안이 결국은 친미로 가느냐 친중으로 가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식의 충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결국 친중으로 가느냐 친미로 가느냐는 국민의 선택이 어디로 가는지 두고 봐야겠죠. 돼지고기가 단순한 돼지고기가 아니었군요. 중국 음식에 돼지고기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비가 많은데 이 미국산 돼지고기를 계속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로 금지가 부결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 국민투표 부결이 나오자 중국 당국이 또 강하게 비판했어요. 관영 매체를 통해서. 불만을 갖게 된 거죠. 미국, 중국, 그리고 대만. 뭐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자, 다음은 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점심값 요즘에 10,000원짜리 들고 나가면
뭐 물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10,000원 점심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10,000원으로 점심에 가기도 빠듯하네. 점심 한 끼 10,000원 시대 열렸다. 국밥 9,000원, 비빔밥 9,150원도 있네요. 150원 더 붙어 있는. 칼국수 7,600원. 칼국수 보통 8,000원, 9,000원짜리도 많습니다, 지금. 10,000원 가져가면 그냥 한 끼 먹는다. 넘어가는 것도 물론 많이 있고요. 좀 이렇다는 거죠. 물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재료값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추억의 길거리 간식, 그만턴 붕어빵, 호떡 요즘에 잘 안 보이더라. 어디 갔나?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는요. 팥, 식용유, 가스 등 다 올랐다는 거죠. 재료값, 밀가루도 오르고. 그리고 거리두기 상황으로 사람 자체가 오가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반토막, 그리고 문 닫는 시간도 당긴다. 그리고 폐업하고 남은 곳은 가격 올리고. 뭐 이런다는 겁니다. 붕어빵, 굉장히 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인데 안 보인다는 거죠. 선남 변호사. 네. 피부로 느끼십니까? 요즘에 10,000원 갖고 점심 먹기 만만치 않다는 거. 저도 정말 많이 놀라는 게요. 제가 서울 순천 왔다 갔다 하느라고 패스트푸드 같은 거를 먹을 때가 많은데 예. 요새는 패스트푸드 햄버거도 10,000원 가까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트로 시켜서 뭐 드시면 그런가요? 아니 뭐 제가 막 아주 좋은 세트를 시키지 않더라도 예전 같으면 뭐 한 3,000원, 4,000원 했던 것 같은 것들이 지금 10,000원 가까이 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앵커께서 이 말씀하셨지만 소위 서민적인 간단한 식사라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국밥이라든지 칼국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뭐 9,000원, 10,000원 10,000원 가까이 돼요? 예,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10,000원을 넘어가도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물가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이자 부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빚져서 내야 되는 부담도 늘어나고요. 생활하려면 내야 되는 부담도 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옵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요. 뭐 코로나 얘기 간단히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군요. 오미크론 부스터샷도 뚫렸다. 4명 돌파 가면 더 걱정스러운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확진 임신부 구급차서 출산. 16개 병원 돌았는데 병상 못 구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